A씨, 그 많은 돈 죽을 때 싸들고 갈 거예요. 부모가 돼서 이런 것도 못 도와주냐고요. 그동안 내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해?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동생만 챙기더니 결국 커서도 저 안 챙겨주시네요. 이 집에 제 편이 있긴 한가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는 내가 다 못 쓰면 죽을 때 다 이고 갈 거야. 내가 앞으로 너를 도와주면 인간이 아니야. 썩 나가. 며느리, 너도 애 데리고 일어나라. 자식이라고 도와줬더니 이따위 태도를 보여? 아버지, 그렇게 아들 주기 아까우면 저 왜 키우셨어요? 나만 놓고 이렇게 안 도와주면 저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돈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그거 도와주기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길자 여사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6남매 중 장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다정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따뜻한 추억을 쌓으며 보냈지만 장녀로서의 책임감은 일찍부터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장남이나 장녀가 집안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야 했고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나 작은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6남매를 먹여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에 기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자주 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부모님을 대신해 가족들의 일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길자 여사도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다른 선택에 여지없이 바로 방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꿈꿀 여유는 없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와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길자 여사는 언제나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으로 동생들의 학비를 돕고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방직 공장에서의 힘든 나날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박길자 여사는 방직 공장에서 수년간 일을 하며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돕는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서 결혼을 권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장녀로서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길자 여사는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그녀에게 맞선을 보라고 성화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의 성화를 피하며 버텨왔지만 결국 이번에는 맞선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된 박길자 여사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맞선 자리에 나가보니 그녀 앞에 앉은 남자는 예상과 달리 꽤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진 않았지만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인상에서부터 왠지 모를 끌림을 느낀 박길자 여사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더욱 돋보였고 그가 자신이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박길자 여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는 진지했고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세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살아가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박길자 여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이 끌렸고 두 사람은 대화가 끝날 무렵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의 첫 만남은 그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고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는 늘 그녀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왔고 그녀 역시 그에게 신뢰를 보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박길자 여사는 그와 함께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가족의 성원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엄하게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자식들이 올바른 길로 자라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독하게 키웠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가정에서 구두쇠로 살며 저량만이 살 길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일 없이 아껴 살았지만 그렇다고 자식에게 쓰는 돈까지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까지 절약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의 강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철저하게 생활비를 절약했습니다. 남편은 여름과 겨울에 한 벌씩만 옷을 사는 단벌 신사였습니다. 새 옷을 사는 것조차 사치라 여기며 해진 옷도 아끼며 입는 그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절약은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조차 그는 한 번의 보릴로 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최소 3번의 보리를 보고 나서야 한 번 물을 내리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욕물조차도 아끼기 위해 온 가족이 차례로 한 번씩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목욕을 하는 사람은 물이 거의 다 식고 탁해질 만큼 그가 요구한 절약은 집안 전체에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철저하게 절약하며 살았지만 그 안에는 가정을 위한 열정과 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길자 여사는 남편의 이런 생활 방식이 때때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가 가정을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의 방식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그의 열정을 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길자 여사 역시 남편과 함께 지독하게 돈을 모으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렇게 엄하고 구두쇠 같았던 남편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가계부처럼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게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씀씀이가 크면 버릇이 나빠진다며 남편이 고집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려면 우선 지난번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적은 공책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제야 용돈을 받을 수 있었지요. 한 번은 막내딸이 받은 용돈을 공책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엄하게 혼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혼난 딸이 그녀에게 와서 울며 하소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용돈 이제 안 준대 과자 산 거 공책에 안 썼다고 혼났어. 아빠는 나만 미워해. 아빠가 우리 딸 잘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미워하면 용돈을 왜 주시겠어? 얼른 가서 고쳤으면 아빠가 이해해 주실 거야. 막내딸은 유독 공책에 메모하는 것을 어려워했는지 자주 혼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녀에게 와서 펑펑 울며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큰아들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잘 적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며 남편을 닮아 아들도 계획성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큰아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매번 혼나지 않고 잘 검사받던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방으로 가보니 남편은 아들이 들고 온 공책을 찢은 채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아들에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로 쓰라고 했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적어야 아빠가 믿고 용돈을 주지. 그동안 아빠에게 거짓말하고 있던 거야. 아빠, 죄송해요. 오락실에서 용돈 썼다고 하면 혼날까봐 못 썼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여기서 내가 뭘 배우겠어? 당분간 용돈은 없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남편은 아들의 용돈기 입장을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입장에 불우이웃을 돕는 데 썼다는 항목이 자주 등장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아들을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빈도도 늘어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금액이 지나치게 커진 것뿐만 아니라 기입장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우이웃 돕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남다르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이라 여겼지만 매번 볼 때마다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어느 날 결국 아들을 불러 용돈기 입장을 놓고 추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 이거 정말 불우이웃 돕는 데 썼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한 거냐? 매번 이렇게 큰 돈을 썼다고 적혀 있던데 정확히 어디에 기부한 거야? 아들은 처음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치를 보던 아들은 침묵을 지키다가 남편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입을 떼며 사실 그동안 기입장에 적힌 불우이웃 돕기는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용돈을 오락실이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썼는데 혼날까봐 불우이웃을 도운 것처럼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냥 오락실에 다녔는데 혼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불우이웃 돕는다고 하면 아빠가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거짓말을 하다니 그게 더 나쁘다.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정확히 써야 아빠가 믿고 용돈을 줄 수 있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오락실에 갔다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그보다 내가 거짓말로 속이려 한 게 더 큰 문제야. 그녀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차분히 아들에게 왜 정직해야 하는지, 돈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임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날 이후 아들의 기입장은 남편과 함께 다시 확인하며 정직하게 기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빠가 믿을 수 있게 진짜 내가 쓴 것만 적어라.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아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 사건이 그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아들, 딸 모두 번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은 대기업에, 막내딸은 홈쇼핑 방송사의 PD로 성공적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변에서 부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들 어쩜 자식들이 그렇게 번듯하게 잘 컸냐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은 부모가 마음 편할 날이 있을까요?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에 잘 잡아 이제야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녀의 평온한 노후는 큰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무지고 또 부러지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구두쇠라 신발도 밑창이 닳도록 신었는데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발 정말 오래 신으시네요. 밑창 한번 보강하면 더 오래 신으실 수 있어요. 저도 신발 사면 밑창부터 보강해서 정말 오래 신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예비 며느리가 아주 살림꾼이네. 남편은 물건 하나에도 알뜰살뜰한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녀도 며느리가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야무지다고 생각하며 살림을 잘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결혼 후 손주까지 낳고 잘 사는 듯 했는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대기업을 퇴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와서 남편에게 대뜸 돈을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월급쟁이가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 노비를 해도 대감집에서 해야 돈을 벌지. 아들도 태어났는데 안정적인 직장이 더 낫지 않겠냐. 아들 번듯하게 키우려면 사업을 해야죠. 아버지도 저희 키우실 때 투자로 돈 벌어서 키우셨잖아요. 그게 사업이란 같냐.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벌써 회사도 그만뒀고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은 대기업을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말린다고 말려질 리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아들은 기어코 대기업을 제 발로 나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왜 갑자기 사업 바람이 불었나 궁금했는데 옆에서 바람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타박하자 며느리는 그녀의 말을 맞받아치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대기업 월급으로 애 하나 키우기 힘들어요. 사업이 훨씬 낫죠. 나중에 애 다 키워서 대학 갈 때까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 알아온 거예요. 걱정 마세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설마 망하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녀는 아들이 왜 사업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며 아들의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이때부터가 아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미 회사도 그만둔 데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까지 있으니 남편도 결국 도와줘야겠다고 하며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이미 저질러졌으니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보다 다른 쪽으로 더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외제차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놈이 외제차를 타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식하자고 그녀와 남편을 불렀는데 외제차로 바뀐 아들 차를 보면서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경악하며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너 이 자식 벌써 돈 벌었어? 아직 매출도 안 나오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외제차를 사면 어떡해? 이게 다 사업하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국산차 끌고 다니면 급이 떨어지잖아요. 이 정도는 끌어줘야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 차키 이리 내놔. 쥐뿔도 없는 놈이 외제차만 타면 다 된 줄 아네. 이미 뽑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게요.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아들은 끝까지 남편에게 사업하면 필요한 거라고 우겼고, 남편은 매출이 안 좋으면 차를 바로 뺏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차를 사는 건데, 아들은 남편에게 빌려간 사업 자금으로 외제차를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슬슬 아들의 사업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외제차 하나 때문에 아들 사업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제차로 남편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아들이 명절에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명절이라고 막내딸도 집에 내려와 모두 모였을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나이가 있다 보니 아들 부부가 걸치고 입은 것이 얼마짜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깔끔하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막내딸이 며느리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 옷 엄청 비싸죠? 얼마 전에 제가 홈쇼핑에서 판매 방송했었는데 비싸더라고요. 우리 오빠 사업 요즘 잘 되나 봐요. 아까 보니까 오빠도 시계 엄청 비싼 거던데 사업하니까 품위 유지로 산 거예요? 품위 유지로 대체 얼마를 쓰는 거예요? 저 시계 500도 넘을 텐데. 막내딸의 말에 그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손목시계가 500만 원이라니 도대체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또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 아주 집안 기둥 뽑을 셈이냐? 누가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래? 이게 다 일의 연장이니까요. 제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누가 저랑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하고 있긴 하냐? 차 사고 옷 사고 어딜 돌아다니기나 바쁘지. 일을 하는 꼴은 못 보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제가 말해도 사업 돌아가는 거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 녀석이 입만 살아가지고 너 그 시계랑 신발 옷 다 두고 가. 한 번만 더 비싼 거 샀다 걸려봐. 사업비고 뭐고 내가 빌려준 돈 전부 회수할 거야. 며느리, 너도 똑바로 해. 남편은 아들 부부의 사치에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아마 막내딸이 아니었으면 그녀와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평소에 홈쇼핑 방송 PD로 일하던 막내딸조차도 아들 부부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그날 아들은 비싼 시계와 옷 몇 개를 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업이 정말 이해가 안 갔다고 했습니다.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아들의 사업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도무지 일을 하는 꼴을 못 보였던 겁니다. 사무실이라고 얻어둔 곳을 몇 번 가봤는데 사무실이 너무나도 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사무실에서 아들이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 사장이라면서 다리를 책상에 올려놓고 있으면 어떡해? 제 사무실인데 뭐 어때요? 일이 아직 없어서 쉬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쉬는 사장이 어딨어? 일을 찾아 나서야지. 그녀는 할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놈이 어쩌려고 이러나 싶어 그녀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사업한다고 차 사고 옷 사고 시계 사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가서 일을 찾든지.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사업이에요. 돈 좀 빌려줬다고 숟가락 얹지 마세요. 이 정신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이 꼴을 더 보다가 가는 내 명에 못 살겠어. 아버지 돈 다 내놓고 취업이나 다시 해. 그녀가 아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하자 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매달리더니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정말 성과로 보여드릴게요. 처자식 안 굶기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가장 노릇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니 한동안은 정말 아들이 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사업 자료도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심기일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불안하다 싶더니 결국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못 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화가 났던 건 사업이 망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술은 왜 그렇게 마시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도 아들과 딱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적자만 나는 사업에도 천하태평인 아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분명 집에 있는 걸 알고 왔는데 아들 부부는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문을 부술듯 두드렸고 그제서야 자다 깬 듯한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 꼴이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주방에는 밀린 설거지가 가득했고 식탁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 남긴 쓰레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정말 돼지우리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가 중천인데도 아들은 이제 겨우 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뭐 무슨 일로 왔냐고? 너는 사업이 망해가면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집구석에 자빠져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저도 어제까지 일했어요. 이제 겨우 일어난 거라고요. 어제 일을 해. 너 술 마시고 노는 게 일이냐?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술 마셔서 일을 하겠다고? 술을 마셔야 일을 하죠. 너 당장 정신 차리고 사무실 나가서 내 망해가는 사업 다 수습해. 정신 안 차리냐? 남편은 아들에게 휴지곽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를 보니 아이는 대체 언제 씻겼는지 얼굴이 꼬질꼬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듯 손줄을 들쳐 업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녀도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망가져 가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결국 불안했던 예감처럼 아들의 사업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이제는 정말 어디 취업하기도 힘든 나이에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덤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몇 번이고 아들을 말려봤지만 황소고집 같던 아들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아들을 말려줬으면 했지만 며느리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사정할 때 옆에서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사업이에요. 저희 애도 키워야 하는데 사업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밖으로 나가서 막노동이나 해. 머리가 나쁘니까 사업도 망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놈이 의료기기 사업한다고 해서 돈 줬지. 그리고 쫄딱 망해서 뒷수습도 도와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설쳐? 이제 겨우 일어난 거라고요. 아버님,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확실한 사업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며느리의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에 한 번 손대서 잠깐 돈 벌어본 기억 때문에 그놈의 사업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업도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아들은 무작정 시작하니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계속해서 확실한 아이템이라며 아들을 부추겼고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아들을 도와준 돈만 몇 억이 넘었습니다. 한동안 아들 사업 문제로 남편은 아들과 엄청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가 죄라더니 남편은 큰아들 때문에 두통약을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아직 어린 손자였습니다. 아들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와서 남편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제가 가장으로서 한번 제대로 일해볼게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 망하면 취직해. 알았어?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 아들을 걸고 약속드릴게요. 남편은 한동안 울면서 집을 찾아오는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또 도와주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망하면 취직하겠다는 아들의 약속을 받고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정말 망하면 취직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을 도와주다 보니 아들 부부는 사업이 망하면 또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업이 망했을 때 남편은 아들에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 이 자식, 당장 회사 구해서 취직해. 낙노동을 해서라도 내 가정 내가 챙겨. 아버지, 한 번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놈의 마지막 타령은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냐? 난 이제 더 이상 내 사업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회사 취직한다는 소리 안 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A씨, 그 많은 돈 죽을 때 싸들고 갈 거예요. 부모가 돼서 이런 것도 못 도와주냐고요.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에게 말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뭘 잘했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아들 등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해?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동생만 챙기더니 결국 커서도 저 안 챙겨주시네요. 이 집에 제 편이 있긴 한가요? 그녀는 아들을 타박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딸 이야기를 꺼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녀와 남편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들의 뒤통수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는 내가 다 못 쓰면 죽을 때 다 이고 갈 거야. 내가 앞으로 너를 도와주면 인간이 아니야. 썩 나가. 며느리, 너도 애 데리고 일어나라. 자식이라고 도와줬더니 이따위 태도를 보여? 남편은 아들 부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던 남편이라 그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들은 사업 자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자식을 쫓아내고 남편이 편했겠습니까? 그날 남편은 안방에서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단이 나자 아들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제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술을 잔뜩 마시고는 잔뜩 취한 목소리로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들 주기 아까우면 저 왜 키우셨어요? 나만 놓고 이렇게 안 도와주면 저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돈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그거 도와주기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정말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경비 아저씨까지 올라올 정도였는데 아들은 더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가 아들의 뺨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놈! 내가 이러니까 한심하게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너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해. 너도 그냥 부모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저도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안 받을 거예요. 아버지가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고 사업 성공해서 잘 살아도 아버지 안 볼 거예요. 그녀는 아들과 남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아들 부부를 아예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손자의 안부도 묻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배를 눌렀습니다. 막내딸도 일이 바빠서 못 들린다고 했기에 누가 왔을까 의아했습니다.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현관에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아들 부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아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도 정돈되지 않아 누가 보면 밖에서 노숙을 했나 싶을 정도였고 며느리도 까칠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부쩍 자란 손주의 모습도 또래보다 작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몰골이
처참해서 문전박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허름한 모습으로 들어온 아들 부부를 본 남편도 깜짝 놀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을 본 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경거망동했어요. 정말 이대로는 더는 못 살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면목 없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어요. 까칠한 몰골로 울며 말하는 아들을 보니 그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못 올 곳이라도 왔어. 어서 일어나. 어떻게 살았길래 몰골이 이 모양이야?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남편은 목 놓아 우는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대화 좀 하겠다는 말에 그녀는 간단한 술상을 차려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 지경이 되도록 뭐라고 지낸 거야? 그러니까 이놈아, 아버지 말 좀 들으면 좋아질 텐데. 그렇게 둘이 한참을 대화하길래 그녀는 술상만 놔두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부자지간에 회포라도 풀듯 한참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있던 며느리에게 밥 한 끼를 챙겨주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아들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당분간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자식이기에 매몰차게 내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늦은 나이였지만 취업을 하겠다고 사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진짜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그녀의 집을 자주 오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했던 점은 아들이 자꾸 안방을 기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잠깐 주방에 갔던 사이 아들이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그녀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안방에서 나와? 뭐 찾는 거라도 있어? 그게 아버지 외투 좀 사드릴까 하는데 사이즈를 잘 몰라서요. 이제 봤으니까 됐어요. 그녀는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던 놈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고는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한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녀는 경황이 없어서 남편을 병원으로 옮기고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진 남편은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막내딸, 며느리는 초조하게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정말 극적으로 몇 번의 고비를 넘긴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편 병실에 한 번 왔다 간 이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은 어딨어?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일이 좀 있다고 했는데 금방 올 거예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아들은 취업을 한 것도 아닌데 바쁜 듯 얼굴 한 번 제대로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눈을 뜬 남편을 보자 그녀는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들도 기뻐하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들 부부와 막내딸이 먼저 밥을 먹고 오겠다며 나갔을 때 남편이 그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나 병원 실려올 때 집 문단속은 잘한 거야. 집 안에도 현금이 많은데 영 느낌이 찜찜한데. 문 단속할 정신이 어딨어? 사람 쓰러져서 생사를 오가는데. 이따가 집에 가면 안방 금고 좀 확인해봐.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금고가 신경 쓰인다며
그녀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안방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말처럼 금고가 풀려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2억과 금 5억 원어치가 들어 있었는데 금고 문을 열어보니 그 모든 것이 싹 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액도 컸지만 누군가 집안에 침입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장 신고를 했습니다. 돈을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선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우선 신고를 했으니 기다려보자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CCTV에 뒷모습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CCTV에 현금이랑 금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찍혔습니다. 영상 보시고 아는 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경찰서로 CCTV 영상을 보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큰아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집안을 턴 범인이 아들이라니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 차린 줄 알았던 아들이 집안 금고에 손을 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사정이라도 있던 건지 말입니다.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라고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장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CCTV 영상을 아들에게 들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아들은 영상을 한참 보더니 말을 얼버무리다가 결국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 아들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안방 화장대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남편이 금고 여는 모습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원했을 때 금고를 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일단 빚부터 갚고 천천히 갚을게요. 어차피 아버지 이 돈 다 쓰지도 못해요. 뭐? 너 이 자식 돈 다 내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놈. 네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그녀는 아들을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고소하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낳아놨으면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돈 좀 있으면 돕고 사는 거지. 죽을 때 다이고 지고 못 간다니까요. 그녀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드는 아들의 뺨을 때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너 고소할 거다. 지옥까지 쫓아가서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나는 너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 너 같은 자식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까울 지경이야. 그녀는 아들을 보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들을 돕지 않겠다고, 절대 거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실로 돌아가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식 고소해서 다 받아내. 집원 한 장도 절대 쥐어주지 말고. 이미 다 변호사를 써서 고소했어요. 그녀는 아들을 고소하며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고소하는 부모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팔자가 박복하다 싶었습니다. 그때 막내딸도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큰오빠 봐주지 마. 매번 마음 약해져서 도와주니까 막 나가는 거야. 이번에 또 봐주면 내가 엄마, 아빠 안 보고 살 거야. 딸도 아들의 만행에 지긋지긋했는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고소하고 며칠 후 아들이 남편의 병실로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금부터 다 드릴게요. 그리고 현금은 벌써 썼어요. 그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 현금을 다 써버리고 금만 남았다니 제 아들이지만 이런 놈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의 말에 고함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느니 차라리 이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겠다. 너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데 금고까지 털어.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잠시 미쳐서 잠깐 실수한 거예요. 넌 실수를 카메라 설치하면서 했냐? 난 이제 내가 콩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못 믿겠다. 나가. 당장 나가. 그날 아들은 남편에게 빌었지만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에 결국 도망치듯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식과 부모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녀와 남편은 아들과의 인연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개과천선할 인간은 따로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이지만 평생 자기 잘못도 모를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후 남편은 퇴원하고 나서 건강관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녀와 막내딸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아들놈 전화 받고 지내면 이 집에서 못 살 줄 알아.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해. 그녀는 남편에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정말로 아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삶이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안에 사고 치는 사람이 없어지니 삶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장을 보러 나갔는데 누군가 거지꼴로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큰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고 하기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녀와 남편을 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누라가 애 데리고 도망갔어요. 이제 정말 남은 게 없어요. 그동안 저 반성도 많이 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아들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 이 꼴 날 줄 알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 들고 찾아와? 아버지,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 속 많이 썩힌 거 알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은 남편의 다리에 매달려 울며 빌었습니다.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나타나는 아들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 잘못했다고 비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다리에 매달린 아들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너 하나 잘 되라고 챙긴 걸 이런 식으로 되갚아. 난 이제 아들 없어. 날 안아보고 살 테니까 얼씬도 하지 마. 남편은 아들을 밀쳐내며 옷을 툭툭 털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아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반성 소리 귓등으로도 안 들린다. 내가 반성했다는 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한테 줄 쌀한 톨도 없으니까 다신 오지 마. 이제 겨우 일어난 거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사고만 치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매몰차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도 아들은 몇 번이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쫄딱 망하고 가족도 없으니 의지할 곳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호의를 보이면 호구로 생각하는 아들, 가족이라고 데리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길자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남편분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